한여름의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군 병원 주차장의 아스팔트 바닥을 신발 밑창이 녹아내릴 듯한 온도로 달구고 있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에는 타이어 고무가 열기에 익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어.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혀왔다. 강지우는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무심하게 훔쳐내며 습관적으로 주차장의 경계구역을 눈으로 훑었다. 그녀는 낡은 회색 티셔츠에 헐렁한 면바지를 입은 그저 아픈 가족을 부축하는 평범한 민간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동생 강민호가 목발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었고 굳어버린 다리를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호는 본래 심성이 여리고 조용한 아이였으나 사고로 자유롭게 걷는 능력을 잃은 후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죄인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오늘은 병원이 유난히 붐비는 날이었고 차량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보행자가 강철의 숲 사이를 안전하게 지나갈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민호가 거대한 SUV와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사이에 좁은 틈으로 몸을 비집고 지나가려던 찰나 관리소 홀로 바닥에 방치된 기름 얼룩 위에서 왼쪽 목발에 고무 패킹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민호는 짧은 비명과 함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기울이며 쓰러졌다. 습한 오후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금속 목발이 세단에 매끄러운 검은색 문짝을 길게 긁어내리는 소음은 주변 사람들의 이를 악물게 만들었다. 알루미늄 목발은 최고급 도장이 입혀진 문짝에 하얗고 선명한 흉터를 남겼고 민호는 더러운 바닥에 엎어진 채 멍하니 그 참상을 바라보았다. 넘어진 충격보다 더 큰 공포가 민호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고위 장교들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타는 최고급 수입차였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즉시 동생의 곁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까진 손바닥과 무릎을 살피며 오직 동생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민호가 허공에 대고 사과의 말을 더듬거리기도 전에 근처 흡연 부스의 유리문이 폭력적인 힘으로 활짝 열리며 젖혀졌다. 군복 단추가 터질 듯 튀어나온 배를 가진 한 남자가 피우다만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씩씩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박소령이라 불리는 자로 자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비대한 몸집에서 오만함과 게으름이 뚝뚝 묻어나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라기보다는 깡패에 가까워 보이는 두 명의 중위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따르고 있었다. 박소령은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채 난 깊은 흠집을 발견하자마자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박소령은 넘어진 소년이 다치지 않았는지 묻기는커녕 장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나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민호의 목발을 군화 발로 걷어차 버렸고 목발은 주차된 트럭 밑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소년의 가정교육과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저속한 욕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그는 민호를 향해 쓸모없는 병신이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비싼 재산을 망가뜨리냐며 모욕을 주었다.
그 욕설들은 민호가 가진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짓밟으려는 듯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로 일그러진 소령과 공포에 질린 동생 사이를 가로막고 섰는데 그 자세는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음을 설명하고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 전액을 즉시 변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소령은 그녀의 침착함을 자신에 대한 존경심 부족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찌든 담배 냄새와 땀 냄새를 풍기며 지우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고 두꺼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굴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수입차의 특수 도장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하냐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에게 지우는 그저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싸구려 옷을 입은 가난한 계집에 불과해 보였기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아랫 것들이 보여주는 기강해이와 존경심 부족이 문제라며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박소령은 민회계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그는 반짝거리는 자신의 군화, 앞코 근처에 기름때 묻은 아스팔트를 가리키며 소년에게 거기로 기어와서 옷소매로 구두의 먼지를 닦으라고 명령했다. 민호는 군복을 입은 사내들의 위압감과 공포에 압도되어 눈물이 차올랐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누나가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더 큰 소란을 피워 누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 민호는 망가진 다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무게중심을 이동해 상체를 바닥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거만한 장교의 발치에서 기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 섰으나 소령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후환이 두려워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다. 동생의 떨리는 등과 바닥으로 낮아지는 몸을 지켜보던 지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차가운 기계적 정밀함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보호적이던 누나의 인격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나고 707 특수임무단의 냉철한 살인 기계로서의 본능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눈앞의 전술적 상황을 낱낱이 파악했다. 그녀는 세 남자를 군인이 아닌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인식했다. 박소령은 비만으로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었고 왼쪽 중위는 자세가 불안정했으며 오른쪽 중위는 주의가 산만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그들의 해부학적 약점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그들을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계산했다. 지우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는데 그 힘은 동생의 굴욕적인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면서도 아프지 않게 할 만큼 절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 연기했던 정중한 복종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습한 공기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르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당장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민호는 누나에게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기백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소령은 감히 민간인 여자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박소령은 이 여자가 미쳤거나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분명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우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손을 높이 쳐들었고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듯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요즘 민간인들은 군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느니 위계 질서와 복종을 몸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느니 떠들어댔다. 그는 지우의 발이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는 방식이나 호흡이 전투 리듬에 맞춰 조절되는 미세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채찍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며 굶주린 호랑이가 기다리는 우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멍청한 사냥꾼과 같았다. 지우는 박소령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티끌 만큼도 없어. 오히려 상대방을 주눅 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이 아깝다며 민간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군법 위반임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물러나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기 전에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진심 어린 경고였다. 하지만 박소령에게 그 말은 지저대는 개소리처럼 들렸고 그는 귀에 거슬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두 중위에게 남매를 포위하여 퇴로를 차단하라고 손짓했다. 상관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안달이 난 두 중위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남매를 향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은 발로 민호의 목발을 더 멀리 차버렸고 민호는 중심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했다. 그들은 손가락 뼛소리를 우두둑 내며 물리적인 위압감을 과시했지만 자신들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지우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CCTV의 위치를 계산했고 거대한 SUV 차량에 의해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민호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하면서 자유로워진 다른 한 손은 힘을 뺀 채 늘어뜨려 언제든 급소를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박소령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는 육중한 손바닥을 휘둘러 지우의 뺨을 향해 날렸는데 이는 그녀에게 모욕을 주고 서열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지우는 그 공격이 날아오는 궤적을 슬로우 모션처럼 볼 수 있었고 피하거나 손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맞아주기로 결정했다. 짝 하는 파열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가며 하얀 볼 위로 붉은 손자국이 순식간에 피어올랐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폭력을 정당방위라는 명분 아래 두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다. 민호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누나의 이름을 비명처럼 질렀지만 망가진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소령을 다시 바라보았고 입안 터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 맛을 느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패배감에 젖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입게는 희미하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칠봉칠 특임단의 전설, 백호가 교전 수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닌 끝없는 고통을 약속하는 시면의 눈동자로 박소령을 응시했다. 소령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알 수 없는 오싹함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박소령은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더 크게 고함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미친년과 병신을 당장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들이 장교를 폭행하려 했으므로 보안실로 끌고 가서 신문과 정신교육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사실 그는 보는 눈이 많은 이곳을 벗어나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우는 중귀들이 거칠게 팔을 잡아 끌 때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개방된 주차장은 그녀가 하려는 일을 하기에 너무 눈에 띄었기에 방음이 잘 되고 고립된 보안실이야말로 완벽한 사냥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로 끌려가는 동안 민호는 엉엉 울며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끊임없이 사과했다. 지우는 그런 동생에게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으로 들어가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가를 두꺼운 철문을 눈여겨보았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희생양을 소굴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지만 실상은 굶주린 괴물과 함께 밀실에 갇히러 가는 꼴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보안실 내부는 어두침침했고 곰팡이와 묵은 담배 냄새가 진동하여 바깥의 밝은 햇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다른 당직 병사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은 박소령이 자신의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워둔 그만의 왕국이었다. 중위들은 지우와 민호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낄낄거리며 뒤에 있는 육중한 철문을 잠갔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고 불길하게 울렸다. 박소령은 제어 패널로 걸어가 CCTV 녹화 시스템의 전원을 꺼버렸고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포로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고문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외부와 연결된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남자들을 불안하게 할 만큼 침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민간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고 전신의 근육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팽팽하게 수축되었다. 박소령은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으며 채찍처럼 만들었고 부하들은 진압봉을 꺼내 들며 다가왔다. 그들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비명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공기의 압력마저 낮아진 듯한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당신들은 오늘 3가지 실수를 했어. 지우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좁은 콘크리트 방 안에서 기이하게 울려 퍼졌다. 첫째, 내 가족을 모욕했어. 둘째, 민간인에게 손을 댔어.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된 중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셋째. 그녀는 박소령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 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문을 잠갔어. 그것은 공포에 질린 말이 아니라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선고였다. 박소령의 오만했던 입꼬리는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 방 안에 있는 포식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철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단절이 확정되자 보안실 내부는 순식간에 무법천지의 사형장으로 돌변했다. 형광등 하나가 껌벅거리며 불안하게 빛을 발하는 천장 아래로 박소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허리띠를 손에 감고 바닥을 탁탁 내리쳤다. 가죽과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공포심을 극대화시켰고 민호는 누나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박소령의 눈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오직 약자를 괴롭히는 가학적인 쾌감으로만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지금 이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박소령은 지우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그것을 공포에 질린 굴복이라고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더러운 군화 발을 들어 민호의 마비된 다리를 툭툭 건드렸다. 그는 장애를 가진 다리가 보기 흉하다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고 멀쩡한 사람들도 군대에 오는데 이런 짐 같은 존재가 왜 밖에 돌아다니냐며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뭉개는 정신적인 살인이었으며 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동생을 향한 모욕이 이어지자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령의 군화 앞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지만 고개를 들어 소령을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은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자신에게만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박소령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손에 쥐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휘둘러 지우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얇은 티셔츠 위로 붉은 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살이 터지는 고통이 어깨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지우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다. 그녀는 특수 훈련을 통해 고통을 분리해서 느끼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기에 이 정도의 타격은 그녀의 정신력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두 중위는 여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기보다는 그저 독한 년이라며 낄낄거리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소령의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조장했고 자신들의 가학적인 본성을 거리낌 없이 표출했다. 그들 중 덩치가 큰 중위 하나가 다가와 지우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손길을 허용했다. 중위는 지우의 낡은 스마트폰과 민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박소령에게 바쳤고 소령은 그것들을 전리품처럼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이제 너희가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으며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휴대폰을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 위로 던져버렸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우는 시선 하나 주지 않고 오직 소령의 움직임만을 주시했다. 박소령은 지우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확신하고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바로 앞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는 지우의 얼굴을 향해 매캐한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의 인맥, 군 내부의 줄, 그리고 자신이 가진 계급이 민간인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킬 수 있음을 과시했다. 그의 말들은 전형적인 부패 군인의 표본이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우는 연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마치 분석가가 데이터를 수집하듯 박소령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는 이자가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이제 마지막 절차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소속된 부대와 군번호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폭력을 멈추고 정식으로 헌병대에 자수한다면 군사재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차분하게 조언했다. 그것은 피해자의 애원이 아니라 심판자가 내리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지우의 입에서 나온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단어와 정확한 군번호는 잠시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 중위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술과 권력에 취한 박소령에게는 그저 허세 부리는 헛소리로만 들렸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어젖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비쩍 마른 계집애가 특수부대원이라면 자신은 참모총장이라도 되겠다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흉내를 낸다고 조롱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광기에 가까웠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박소령은 웃음을 멈추고 표정을 싹 바꾸더니 지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지우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 서늘하여 소령은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그는 그 불쾌한 기분을 지우기 위해 지우의 뺨을 다시 한번 강하게 후려쳤다. 이번에는 입술이 터지며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바닥에 뚝뚝 떨어져 회색 콘크리트를 붉게 물들였다. 피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지자 야수들의 폭력성은 더욱 자극을 받아 난폭해졌다. 민호는 누나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자 공포를 이기고 울부짖으며 소령의 다리에 매달려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중위가 군화씨는 발로 민호의 명치를 걷어찼고 민호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동생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순간 지우의 내면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호흡이 아닌 살육을 준비하는 기계의 리듬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감정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좌표만이 남았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소령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어두워 마치 영혼을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혀로 핥으며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박소령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카악하고 가래를 모으더니 지우의 얼굴 정면을 향해 더러운 침을 뱉었다. 끈적한 타액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중마저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지우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분노의 연료로 삼아 내면의 불길을 차갑게 태웠다. 그녀는 묶여있지 않은 두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며 근육의 긴장을 조절했고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지면을 박차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뇌는 이미 박소령의 목젖, 명치, 관절의 취약점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파괴의 순서를 배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나 강지우가 아니라 코드네임 백호로서 전장에 서 있었다. 박소령은 지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부하들에게 밧줄을 가져와서 이 미친년들을 의자에 묶으라고 지시했다. 중위들이 낄낄거리며 구석에 있는 장비함으로 몸을 돌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지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 속에 산소를 가득 채웠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숙이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그와 동시에 지우의 신형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지우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일반인의 눈으로는 잔상조차 쫓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앉아있던 자세에서 순식간에 박소령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쳐올려 중심을 무너뜨렸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령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그가 앉아있던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제압의 시작이었다. 소령이 바닥에 나뒹구는 동안 지우는 이미 다음 목표물인 두 중위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살기로 번뜩였고 좁은 보안실은 이제 사냥감이 갇힌 우리가 되었다. 중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진압봉을 빼들려고 허둥지둥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원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지우는 가장 가까이 있던 중위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강타하여 숨통을 끊어 놓았고 그는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머지 한 중위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지우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진압봉을 발로 차서 공중으로 띄운 뒤 그것을 낚아차의 중귀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을 구르는 신세가 되었고 방 안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우는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소령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소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소령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그는 눈앞이 번쩍이는 충격 속에 지우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지우는 박소령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었고, 소령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소령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전원은 들어와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이 아닌 확고한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사자들을 깨우고 이 부패한 부대에 피의 비를 내리게 할 신호탄이었다. 깨진 액정 너머로 건조한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적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다. 지우는 피 묻은 입술을 떼어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호출 부호인 백호를 언급하며 코드 레드를 발령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의자가 넘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통제실은 그녀의 목소리 하나에 즉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태세로 전환되었다. 지우는 현재 위치와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아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전화를 받는 상대는 7성커먼7 특임단의 총사령관인 초의 대령이었는데 그는 지우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우가 민간인 신분으로 휴가 중에 코드를 발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함을 직감했다. 초의 대령은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를 해당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즉시 타격대 출동 명령을 하달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지우에게 10분만 버티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누구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듯 덧붙였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부대 전체에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보안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박소령은 지우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지우가 깡패나 건달 같은 패거리를 부른다고 착각하고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무정이를 더듬거렸다.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문지르며 감히 군 부대 안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박소령은 지우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자신이 가진 병력으로 이 건물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돌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무정이 버튼을 눌렀다. 박소령은 손 무정이에 대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보안실에 무장 테러리스트가 침입했으니 전 병력은 즉시 무장하고 집결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갈라졌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비열함을 보였다. 그는 여자가 흉기를 들고 장교들을 살해하려 한다고 거짓 보고를 하며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까지 내리는 광기를 부렸다. 무정이 너머의 당직 사령은 갑작스러운 테러 보고에 당황하여 되물었지만
박소령은 닥치고 빨리 튀어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부대 내에는 곧바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보안실의 출입구를 응시했다. 그녀는 박소령이 병력을 호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전술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무거운 철제 책상을 밀어 문 앞을 가로막아 바리케이드를 쳤고 쓰러진 두 중위의 몸을 끌어다 추가적인 장애물로 활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시켰다. 민호는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지만 지우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안정감에 의지해 호흡을 골랐다. 박소령은 밖에서 부하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지우를 향해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라며 낄낄거렸다. 그는 창문 틈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건물을 포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 아픈 것도 잊은 듯 했다. 그는 밖을 향해 소리치며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이 미친년의 사지를 찢어발기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지우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당신이 부른 것은 지원군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파멸할 희생양들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 집행인의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민호를 방의 가장 안전한 구석,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캐비닛 사이의 공간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을 뜨지 말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민호는 누나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집기들을 확인하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했고 날카로운 볼펜과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녀에게는 총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였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건물 밖은 박소령의 부대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K2 소총을 겨둔 채 보안실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지휘를 맡은 대위는 확성기를 들고 투항을 권고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묻어났다. 그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단지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소령의 말만 믿고 출동한 상태였다. 대위는 문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철문을 때리며 요란한 금속음을 냈다. 총알은 두꺼운 철문을 뚫지 못했지만 그 소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기에 충분했다. 지우는 총소리에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오히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를 통해 밖의 인원 배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인간 방패로 삼을 준비를 했다. 소령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밖의 부하들이 곧 들어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지우는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의 부하들이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당신이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서늘한 목소리에 소령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실감했다. 707 특임단의 경납고에서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세 대가 동시에 이륙 준비를 마쳤다. 최정예 요원들은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기에 탑승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설인 지우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감히 누가 백호의 털끝을 건드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초의 대령은 선두 헬기에 탑승하여 무정이를 잡고 전 대원에게 교전 수칙 따위는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짓밟아버리라고 명령했다. 헬기들은 대형을 이루며 지우가 있는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다시 보안실 안. 박소령은 지우의 팔에 잡힌 채로 밖을 향해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목이 조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밖의 군인들은 반응이 없자 문을 폭파하고 진입하려는 준비를 시작했고 폭발물을 문 경첩부 위에 부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듣고 민호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더욱 낮췄다. 그녀는 폭발과 동시에 들이닥칠 연기와 파편, 그리고 이어질 총격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진입하는 선두조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이 지우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차량이나 기계 소음과는 다른 공기를 찢고 압축하는 특유의 파열음이었다. 소리는 점점 커져서 창문 유리를 진동시킬 정도가 되었고 밖에서 대기하던 병사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우가 기다리던 구원의 소리이자 박소령과 그의 부대에게 내려질 천벌의 서곡이었다. 박소령도 그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상급 부대의 지원이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나타난 것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의 공격 헬기가 아닌 707 특임단의 검은색 기동 헬기들이었다. 헬기의 하강풍이 지상의 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시야를 가렸고 엄청난 소음은 지상 병력의 의사소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헬기 양옆으로 기관총을 거치한 저격수들이 지상의 병력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지휘관과 병사들의 가슴과 머리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움직이면 즉시 사살하겠다는 명확하고 살벌한 경고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고함과 총소리가 뚝 끊기고 대신 거대한 바람소리와 기계 음만이 세상을 지배했다. 박소령의 부하들은 난생 처음 보는 압도적인 전력 앞에 얼어붙어 총을 내릴 수도 쏠 수도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확성기를 들고 있던 대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대열을 이탈했다.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요원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들이 강림하는 것과 같은 공포를 선사했다. 지우는 밖의 상황이 변했음을 감지하고 박소령을 놓아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박소령은 숨을 헐떡이며 창문으로 기어가 밖을 내다보았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부대는 무장 해제당하고 있었고 정체불명의 특수 부대원들이 건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우에게 물었지만 지우는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말했잖아.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녀의 말은 예언이 되어 현실로 나타났고 박소령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나 발밑에 흩어졌다. 철문 밖에서는 더 이상 위협적인 고함이 아닌 절도 있고 강력한 진압 작전의 소음만이 들려왔다. 문을 부수기 위해 붙였던 폭발물은 제거되었고 누군가 밖에서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구출 작전의 완료를 알리는 신호이자 박소령에게 닥칠 진정한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노크 소리였다. 하늘을 찢어 밝힐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연병장 위를 덮치자 한낮의 태양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세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은 지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고 흙먼지 폭풍이 일어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박소령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던 경비 중대원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강풍 속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고막을 터뜨릴 듯한 소음 때문에 서로의 외침조차 듣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체의 접근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려 지상을 심판하려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의 강림이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국군 최전개 부대임을 알리는 고유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눈에는 그저 죽음을 부르는 사신의 낙인처럼 보였다. 헬기의 양측면 벼가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저격수들이 차가운 총구를 지상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대구형 저격 소총은 장갑차조차 뚫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알루미늄 캔처럼 얇은 군용 트럭 뒤에 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었다. 지상의 병력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병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먼지 속에서 붉게 빛나는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였다. 지휘를 하던 대위의 이마, 선두에 선 하사관의 심장,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의 손목 위에 섬뜩한 붉은 점들이 정확하게 조준되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순간 즉시 사살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으며 그 정밀함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계적이고 완벽했다. 대위는 자신의 이마에 찍힌 붉은 점을 느끼며 전신이 마비되는 공포를 맛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헬기에서 굵은 로프가 지상으로 던져지자마자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져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의 하강 속도는 중력을 무시하는 듯 빨랐고 지면에 착지하는 동작은 고양이과 맹수처럼 소리가 없으면서도 묵직했다. 착지와 동시에 사방으로 상해하며 경계태세를 갖추는 그들의 움직임은 오차 없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그들은 일반 보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와 무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뿜어내는 기세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상에 착지한 707 특임단 요원들은 일체의 고함이나 불필요한 동작 없이
박소령의 부하들에게 접근하여 무장 해제를 시도했다. 저항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병사들은 순순히 총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으며 개중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오줌을 지리는 자들도 있었다. 특임단 요원들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포박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점령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사태에 원흉이 숨어있는 보안실 건물뿐이었다. 보안실 안에서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창밖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부하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굴복해 있었고 검은색 악마들은 이제 총구를 돌려 자신이 있는 보안실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비겁한 계산이 돌아갔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었다. 지우는 주저앉은 박소령의 뒷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밖에서 대기 중인 동료들이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상은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귀를 막고 있던 손을 내려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민호는 창밖에 굉음에 놀라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누나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철문 밖에서 정중하면서도 위험 있는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박소령은 그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기어갔지만 지우는 천천히 걸어가 바리케이드로 쌓아두었던 집기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책상을 밀어내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육중한 철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바깥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문 앞에는 완전 무장한 707 특임단의 팀장이 굳건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수많은 대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팀장은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피를 흘리고 있는 지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살기를 뿜어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감정을 절제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지우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는 선배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늦게 도착하여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소령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입을 떡 벌리며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님을 비로소 뼈저리게 실감했다. 지우는 팀장의 경례를 가볍게 받아주며 자신의 안위보다 동생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팀장의 손짓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의무 부사관들이 신속하게 진입하여 민호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민호는 낯선 군인들의 등장에 겁을 먹었지만 그들이 누나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적이 아님을 직감했다. 의무관은 민호의 부러진 목발 대신 이동식 들것을 준비했고 민호를 조심스럽게 눕혀 밖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마쳤다. 박소령은 이대로 끌려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계급장을 내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책임자이며 외부 병력이 허가도 없이 난입한 것은
군법 회의감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팀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짧은 명령을 내렸다. 2명의 대원이 다가가 박소령의 양팔을 꺾어 올리며 제압했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처박혔다. 팀장은 그제야 박소령에게 다가가 당신은 더 이상 장교가 아니라 전시교전 수칙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지우는 들것에 실려 나가는 민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는데 그 길은 마치 여왕의 행진처럼 엄숙했다. 복도 양옆으로 도열한 특임단 대원들은 지우가 지나갈 때마다 복종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박소령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가운 햇살 대신 헬기의 그림자가 그들을 맞이했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검은색 제복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무력 시위였다. 건물 입구에는 이번 작전을 총지휘한 초에 대령이 뒷짐을 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지우는 대령의 앞으로 다가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대령은 말없이 다가와 지우이 터진 입술과 멍든 뺨을 안쓰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칠봉키칠의 전설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령은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이제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편히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고 그녀의 눈은 뒤따라 끌려 나오는 박소령을 향해 고정되었다. 대령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지휘권을 잠시 그녀에게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군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자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침묵의 동의였다. 박소령은 대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 나와 지우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쳐졌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갈리며 신음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군인들과 헬기의 소음이 잦아들며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박소령의 부하들은 포박된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상관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린 박소령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그림자가 소령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녀는 소령이 민회게 했던 것처럼 그를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나나 내 동생에게 기라고 했던 말.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다가올 지옥의 예고편이었다. 지우는 주변의 대원에게 손을 내밀어 전술 단검을 건네받았고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박소령은 칼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우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소령의 다리를 군화 발로 밟아 고정시키며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육체적인 고통으로 환산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에 떠있는 블랙호크 헬기들은 마치 이 심판의 증인이 되려는 듯 제자리 비행을 유지했고 지상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소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이제 진정한 피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소령의 입에서 터져 나온 사격 명령은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으나 그 파장은
연병장의 정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침입자들을 모조리 사살하라고 악을 써댔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지휘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잠자고 있던 사자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반가쇠가 되었다. 초의 대령은 박소령의 발악을 지켜보며 차가운 냉소를 흘렸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여 대원들에게 진압 개시를 알리는 수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일방적인 폭력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7갱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총을 쏘는 대신 개머리판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박소령의 부대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음과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연병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훈련이 부족한 일반 병사들은 인간 병기에 가까운 특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저항을 시도하는 즉시 관절이 꺾이거나 기절하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잘 짜인 기계가 불량품들을 걸러내어 파쇄하는 공장과도 같은 차갑고 효율적인 숙청의 과정이었다. 지우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의무팀에게 눈짓을 보내 민호를 헬기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민호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누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지우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헬기의 로터 소음이 민호의 귀를 막아주었고 의무관들이 그의 시야를 가려줌으로써 소녀는 앞으로 벌어질 잔혹한 광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동생이 안전하게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우의 눈동자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손에 쥔 전술 단검의 손잡이를 고쳐쥐며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박소령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소령은 자신의 부대가 초토화되는 광경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지만 콧 속으로 밀려드는 피 비린내는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지우는 도망치려 꿈틀거리는 소령의 발목을 군화발로 힘껏 짓밟았고 우득 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뼈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소령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지우의 발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소령의 귀에 대고 당신이 내 동생에게 했던 짓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것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는 단검의 날카로운 날을 소령의 군복 바지 위에 갖다 대고 마치 종이를 자르듯 섬유와 피부를 동시에 그어내리기 시작했다. 살이 벌어지며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랐고 소령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었다. 지우는 급소를 피해 근육과 신경만을 정교하게 자극하는 고문의 기술을 시전하고 있었는데 이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되 의식은 명료하게 유지시키는 잔혹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소령에게 당신이 입고 있는 군복과 계급장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낮은 목소리로 훈계했다. 주변의 707 대원들은 지우의 개인적인 복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인간 장막을 형성하여 그녀를 호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설적인 선배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는 이 신성한 의식을 엄숙한 태도로 지켜보았다. 박소령과 함께 있었던 두 중위 역시 다른 대원들에 의해 무릎이 꿇린 채 자신들의 상관이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대원들의 차가운 개머리판이 그들의 입을 강타하여 침묵을 강요했다. 지우는 소령의 다른 쪽 다리마저 짓밟아 무릎 관절을 탈구시켰는데 이는 그가 다시는 두 다리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소령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지우는 그에게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과 인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조소했다. 박소령은 고통 속에서도 살고 싶은 본능에 이끌려 자신이 아는 장군들의 이름을 운걸거리며 협박 반, 애원 반의 헛소리를 짓거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비웃음을 흘리며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당신을 구하는 대신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소령의 뺨을 단검의 옆면으로 톡톡 치며 당신은 이제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저 썩어빠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모욕을 주었다. 소령의 자존심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는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를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연병장은 이제 완전히 제압되어 저항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는 부러진 무기들과 신음하는 부상자들만이 널려 있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지상을 대낮처럼 비추며 참혹한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중심에는 피 칠갑을 한 박 소령과 그를 내려다보는 지우가 서 있었다. 지우는 소령의 상의 주머니에서 장교 신분증을 꺼내어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반으로 쪼개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소령의 귓가에 다가가 이제부터 당신이 내 동생이 겪었던 모멸감을 똑같이 느껴볼 차례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거꾸로 잡고 소령의 어깨 관절을 가격하여 팔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소령은 비명을 지르다 목이 쉬어 쇳소리를 냈고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절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를 발로 차서 깨우며 정신을 잃는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물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육체를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혼까지 철저하게 부수어버리는 과정이었다. 최 대령은 시계를 확인하고 작전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지우를 말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적 제재를 넘어 썩어빠진 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통신병에게 지시하여 헌병대와 감찰부에도 이 상황을 통보하되 71072 현장을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령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 연병장은 외부의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지우만의 심판정이 되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피가 묻은 손을 털어내고 바닥을 기고 있는 박소령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소령에게 지금 당장 기어서 저기 있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아까 그가 민우에게 시켰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소령은 망가진 다리와 팔을 이끌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 지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렁이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굴욕적이어서 지켜보던 대원들조차 혀를 찰 정도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은 없었다. 지우는 기어가고 있는 소령의 등 뒤에 대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속죄하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군사 재판과 감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소령은 트럭 밑으로 머리를 처박으며 오열했고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절망했다. 피로 물든 연병장 위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만이 무심하게 울려 퍼지며 잔혹했던 복수의 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소령은 박살난 무릎과 어깨에서 밀려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이미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피범벅이 된 손을 떨리는 동작으로 뻗어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향해 기어가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부패한 인맥과 권력의 네트워크로 통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위 장성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뒤집어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흙바닥을 긁으며 전화기를 잡으려는 박소령의 처절한 몸부림을 무표정하게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를 제지하거나 전화기를 빼앗는 대신 오히려 군화 발로 전화기를 툭 차서 그의 손 닿을 거리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권력의 기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려는 잔인한 배려였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어디 한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네가 자랑하는 그 대단한 뒷배들을 불러보라고 조소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그 어떤 외부의 개입도 707 특수임무단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박소령은 지우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허겁지겁 전화기를 낚아챘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그의 손에 묻은 피 때문에 터치가 잘 먹히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지역 사령부의 고위 간부이자 평소 그와 형님 동생하며 온갖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던 든든한 후원자였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박소령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는 제발 받아달라고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령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박소령은 수화기에 대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지금 부대에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과장했고 당장 헌병대와 기동 타격대를 보내 이 미친놈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박소령의 다급한 목소리보다 배경음으로 들려오는 헬기의 로터 소리와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침묵했다. 상대방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도대체 상대가 누구기에 부대가 초토화되었다는 거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박소령은 지우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검은 제복의 대원들을 힐끔 쳐다보며 71007 특수임무단이라고 적혀 있다고 더듬거렸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냉랭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7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장성들에게 있어 건드려서는 안 될 성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상대방은 박소령에게 미친 새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너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엄한 사람까지 끌어들이냐며 벼락같이 화를 냈다. 그는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뚜, 뚜. 끊어진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건조한 신호음이 연병장의 정막 속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박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른 번호를 눌러 또 다른 인맥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정보망이 빠른 군 내부에서는 박소령의 부대에 7용코칠이 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와 연루된 모든 이들이 꼬리를 자르고 숨어버린 것이었다. 박소령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으며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우는 절망에 빠져 멍하니 앉아있는 박소령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전화기를 군화 발로 밟아 으깨버렸다. 바스락거리는 플라스틱 파열음은 박소령의 멘탈이 붕괴되는 소리와 겹쳐 들렸다. 지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네가 그동안 믿고 설치던 힘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었냐고 싸늘하게 물었다. 그녀는 진짜 힘이란 계급장이나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박소령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우는 무릎을 굽혀 박소령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던 분노 대신 썩어빠진 군인을 바라보는 깊은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너처럼 남을 짓밟으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는 사지가 멀쩡했지만 정신이 불구였고 이제는 육체마저 불구이니 비로소 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되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박소령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였다. 박소령은 지우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며 눈물만 흘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꼈고 눈앞의 여자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보였다. 지우는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어내며
이제 마지막 죗값을 치를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연병장 한가운데 민호가 엎어져 있던 그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기어, 저기까지 기어가서 네가 뱉은 침을 네 혀로 핥아내. 그 명령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수치심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박소령에게는 거부권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십 명의 특임단 대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그를 인간 이하의 벌레로 취급하고 있었다. 박소령은 살고 싶다는 비굴한 본능 하나로 망가진 무릎과 팔을 움직여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밀착시켰다. 으드득 뼈가 갈리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는 비명을 삼키며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군복은 흙먼지와 피로 더러워졌고 그의 견장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바닥에 쓸려 빛을 잃었다. 박소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1미터, 2미터 기어가는 동안 연병장에는 기괴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가 몸을 끌 때마다 자갈이 군복을 긁는 소리와 그가 흘리는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우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걸으며 그의 비참한 행진을 감시했다. 그녀는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 두려 했는데 이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타인을 짓밟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뇌리에 새기기 위함이었다. 박소령의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아스팔트 바닥에 문대졌고 그는 자신이 민호에게 주었던 몸 열감을 몇 배로 돌려받고 있었다. 마침내 박소령은 지우가 지목한 지점에 도달했고 탈진하여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차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침과 흙먼지가 뒤섞인 바닥을 혀로 핥는 신용을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웅얼거렸다. 그 모습은 한때 위세등등했던 장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된 인간의 잔해였다. 지우는 그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씁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 대령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부드럽게 만류했다. 그는 이미 헌병대가 도착하여 대기 중이며 박소령과 그 일당들을 인수해 갈 것이라고 알렸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고 대기하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소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박소령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이미 영혼이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헌병차의 경광등이 붉게 번쩍이는 것을 보며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피 비린내 나는 소동은 끝났고 정이라는 이름에 거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민호가 좋아하던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 동생의 곁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령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보내고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상처 입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했던 누나의 슬픈 투쟁기였다.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세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하자 연병장을 짓누르던 압도적인 소음과 바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헬기가 사라진 하늘에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내려앉아 피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부대의 참상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지우가 떠난 자리에는 국방부 직할 헌병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그들은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과 파괴된 집기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묶여있는 병사들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박소령이 지배하던 무법천지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했고 그 폐허 위에는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남겨졌다. 최 대령은 현장에 남아 수사관들에게 상황을 인계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닌 군 기강 문란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소령이 저지른 만행이 담긴 CCTV 복구 영상과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진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헌병대장조차 최 대령의 서슬퍼런 기세와 707 특임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한치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부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하던 상관이 아닌 괴물을 따랐던 것에 대한 후회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시각 군 병원의 VIP 병실에서는 민호가 긴 진정제 투여 끝에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저녁 햇살, 그리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전투복 대신 다시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민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목이 마르다고 속삭였고 지우는 능숙하게 물을 떠서 빨대를 대어주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민호의 기억 속에 주차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혹시나 그 무서운 군인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지우는 그런 민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으러 갔으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안심시켰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기에 민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는 누나의 손등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자기 때문에 누나가 다치고 곤란해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가족을 지키는 일은 곤란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힌 그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은 민호의 찢어진 자존감을 기워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며칠 후 박소령과 두 중위 그리고 가담한 병사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707 특임단이 직접 개입한 사건인 만큼 군 수뇌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도 통하지 않는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박소령은 특수상해, 직권남용, 민간인 감금 및 폭행 등 10여 가지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다를 바 없었기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박소령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군인 연금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소령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께 기소된 두 중위 역시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정운의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전파되었고 군 내부의 부조리와 기강 해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군 내부망과 사설 정보지에서는 백호의 영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이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요원 강지우가 자신의 동생을 건드린 부대 하나를 단신으로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괴멸시켰다는 이야기는 살을 붙여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가족, 특히 특수부대원의 가족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확실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지우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민호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 안에 놓이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지우와 민호는 병원 근처의 재활센터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했지만 더 이상 위축되거나 땅을 보고 걷지 않았다. 그는 최신식 의족과 재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느리지만 한 걸음씩 자신의 힘으로 땅을 딛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몇 발자국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넘어질 듯 위태로우면서도 끈기 있게 발을 내딛는 동생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노려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벤치까지 걸어와 털썩 주저앉자 지우는 다가가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시원한 이온 음료를 건넸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지난번보다 10걸음이나 더 걸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평화의 시간을 만끽했다. 지우는 문득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끼고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부대로부터 복귀 명령이 담긴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다시 총을 들고 위험한 작전 지역으로 투입되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녀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 존재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누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을 눈치채고 부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다시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나가 없는 동안에도 씩씩하게 재활 운동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걷게 되면 그때는 누나가 힘들 때 업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해질 역해 공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남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우는 민호의 보조를 맞추며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두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려 보냈지만 지우와 민호가 걷는 길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악은 심판받았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으며 정의는 다시금 그 가치를 증명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은 전설적인 군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한 누나의 뜨거운 기록이었다.